여러분 월급이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데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착각이 아니에요. 바로 원화 가치의 붕괴입니다. 언론에서는 제2의 IMF가 온다고 떠들지만 그건 틀렸어요. 왜 과거와 똑같은 위기가 아닌데 더 무서운 걸까요? 2026년 현재 총부채 6,400조 원, 환율 1,500원 시대, 1997년이 피가 부족해 쓰러진 급성 심정지였다면 지금은 온몸의 혈관이 막혀가는 중증 심혈관 질환이에요. 이 구조적 위기의 실체와 내 자산을 지키는 생존법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언론이 맨날 떠들어요. 제2의 IMF가 온다고요.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 가계부채가 폭탄이다. 곧 터진다. 이런 기사가 매일 쏟아지죠. 근데 저는 단언합니다. 1997년 같은 IMF는 안 와요. 왜냐고요? 이미 다른 종류의 병이 왔거든요. 더 끔찍한 병이요.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어요.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쓰러진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가서 피가 부족해 심장이 멈춘 급성 심정지 상태였죠. 응급수혈이 필요했고 IMF한테 돈을 빌려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2026년 현재는 달라요.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달러 피는 충분해요. 당장 쓰러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다른 병이 왔기 때문이에요.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에요. 혈관 곳곳에 기름이 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증 심혈관 질환이에요. 총부채가 6,400조 원이에요. GDP 대비 250%가 넘어요. 국민 한 사람당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갓난아기부터 90세 어르신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빚이 어디에 있냐고요? 가게에 있어요. 기업에 있어요. 정부에도 있어요. 온 나라가 빚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일할 사람은 적어지는데 빚은 그대로예요. 이자는 계속 붙고요. 급성 심정지는 응급실에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심혈관 질환은요. 서서히 악화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죠.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상태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곪고 있어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고 있어요. 2026년 슈퍼 예산이 728조 원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죠. 추경까지 감행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안 살아나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4,100조 원이 넘어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실물 경제로 안 돌아요. 공장 짓고 사람 뽑고 설비 투자하는데 안 쓰인다는 뜻이에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돈이 멈춰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고요? 부동산에 묶여 있고 주식시장에 떠돌고 예금 통장에 쌓여 있어요. 생산적인 곳에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요. 기업은 투자하기 무섭고 개인은 소비하기 무서워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돈을 풀었으니 물가가 올라요. 근데 경기는 안 살아나요. 이중고예요. 마트 가보세요. 장바구니 물가가 미쳤어요. 라면 한 봉지, 달걀 한 판 다 올랐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었죠.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의 체감이에요. 정부 입장에선 진퇴양난이에요. 돈을 더 풀자니 물가가 더 뛰고 돈을 거두자니 경기가 더 꺼져요. 어느 쪽을 택해도 욕먹는 상황이죠. 한국은행도 코너에 몰렸어요.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요. 금리만 내려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돈 넣으면 5% 이자 주는데 한국은 3%밖에 안 줘요. 당연히 미국으로 돈 빼겠죠. 이게 자본 유출이에요. 자본이 유출되면 환율이 뛰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요. 기름값, 밀가루값, 원자재값 다 올라요. 물가가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요. 내리면 환율이 터지고 올리면 경기가 죽어요. 양쪽 다 지옥이에요. 일본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수십 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는데 경기는 안 살아나고 엔화 가치만 폭락했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침체예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늪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중동 리스크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가 잡는 건 꿈도 못 꿔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고 보셔야 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거래가 뚝 끊겼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도 해요. DSR이 강화되고 LTV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미래 금리에 대한 공포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금리도 높은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5억 원 대출 받으면 월 200만 원 넘게 이자 내야 해요. 근데 금리가 더 오르면요. 250만 원, 3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이 공포가 사람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엔 달랐어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좀 비싸도 나중에 금리 내리면 부담이 줄겠지. 이런 기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기대가 없어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중동이 불안하고 환율이 높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수억 원 빚지고 집 사는 건 도박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급매물이 쏟아지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죠. 영끌했던 분들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자 내기 벅찬데 집값은 떨어지니까요. 손절하려 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물려 있는 거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어요. 집만 사면 오른다는 공식이 깨진 거예요.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해야 해요.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핑계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에요. 원화의 매력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자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AI 혁명, 빅테크 주도의 산업 재편 속에서 모든 혁신 자본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 회사들이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돈이 여기로 몰리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인구 구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커질 수 있는 한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원화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도 낮고 혁신도 없고 인구도 줄어드는 나라 화폐에 누가 돈을 넣겠어요. 일본이 겪은 일이에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어요. 경제가 안 크니까 화폐 가치도 안 오르는 거죠. 한국도 이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강달러 약원화가 뉴노멀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어요. 고점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피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전자가 싸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왜 삼성전자가 싼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유가 있어서 싼 거거든요.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AI 시대가 왔는데 이 게임의 룰을 미국이 쓰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AI 칩을 독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죠. 한국 기업은 이 생태계에서 부품 공급자 역할이에요. 부품 공급자의 한계가 뭐냐면요. 마진이 얇아요. 경쟁자가 많아요. 대체 가능해요. 반면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누려요. 마진도 두껍고 경쟁자도 적어요. 코스피가 10년째 박스권인 이유가 있어요. 수출 의존형 경제의 한계예요. 환율에 휘둘리고 글로벌 경기에 흔들려요.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약한 거죠. 미국 주식이 비싸 보여도 이유가 있어서 비싼 거예요. 글로벌 자본이 거기로 몰리니까요. 한국 주식이 싸 보여도 이유가 있어서 싼 거예요. 자본이 빠져나가니까요. 같이 투자한다고 싼 것 줍줍하면 안 돼요. 왜 싼지 이유를 봐야 해요. 구조적으로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으면 계속 싸요. 포모 투자는 위험해요. 오르는 거 보고 뒤늦게 뛰어들면 물려요. 근데 떨어지는 거 보고 싸다고 줍는 것도 위험해요. 이 구조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자산 배분을 바꿔야 해요. 원화 자산에만 몰빵하면 안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 자산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내 원화 자산의 달러 가치가 15% 이상 증발한 거예요. 달러 기반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미국 SP500 ETF, 나스닥 100 ETF 같은 거요. 달러 예금도 방법이에요. 환차익과 자산 성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해지예요. 위험 분산이요. 원화 예금만 있으면 가라앉는 배에 전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달러 자산은 구명보트예요. 배가 가라앉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물론 타이밍 잡겠다고 단타 치면 안 돼요. 환율 예측하는 건 전문가도 못해요. 꾸준히 분산해서 사는 거예요. 적립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본업이에요. 투자로 대박 내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본업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 유지하세요.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근데 안일하지도 마세요. 준비된 자만 살아남아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할게요. 제2의 IMF는 안 와요. 대신 더 무서운 만성질환이 왔어요. 6,400조 비폭탄, 스태그플레이션, 원화 가치 붕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어요. 저성장, 저출산, 혁신 부재, 원화의 매력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강달러 약원화가 뉴노멀이 될 수 있어요. 원화 자산에만 올인해 있으면 자산이 녹아요.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보세요. 달러 자산 비중이 몇 %인가요? 원화에 100% 노출되어 있다면 오늘 당장 계획을 수정하셔야 해요. 30% 이상은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가라앉는 배에서 구명보트로 갈아타는 거예요.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방어하고 계신가요? 달러 예금인가요? 미국 ETF인가요?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